이번에 살펴볼 경기는 시애틀 시호크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20대 10으로 이제 시호크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시호크스가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챙길 수 있었던 경기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을 지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램스가 제츠에게 잡히면서 NFC 서부지구 우승을 이제 눈앞에 두게 된 그런 시호크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앞서 있었지만 시애틀의 O라인이 썩 좋지 않고 네. 반면에 워싱턴의 D라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혹시나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애틀의 오펜시브 라인이 잘 버텨주면서 그래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색을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던 이제 시애틀의 오펜시브 라인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지난주에 제츠에게도 단 하나의 색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제츠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워싱턴은 아니잖아요. 근데 2주 연속으로 색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걸 러셀 윌슨 커리어 상에서도 처음이라 그래요. 물론 윌슨이 이날 121 패싱 야드밖에 기록을 하지 못했으니까 뭐 패싱 게임에선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애틀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역시 러싱 공격이 이제 잘 풀렸어요. 뭐 러셀 윌슨도 52야드를 달려줬고 그다음에 칼로스 하이드가 또 50야드짜리 빅플레이 터치다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록적으로 인상적이지는 않았지만 라시아드 페니도 이제 긴 부상에서 돌아와서 시즌 첫 출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이 러싱 유닛들이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시즌 막판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이렇게 선수들이 하나둘씩 돌아온다는 것 이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시애틀이 시즌 막판에 이제 러닝백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좀 힘든 포스트 시즌을 치렀었는데 올해는 좀 반대가 될 수도 있겠다. 네. 이 선수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시애틀이 높은 곳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고 이날 경기에서 또 수비진이 마지막에 또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LJ 콜리에 그다음에 칼로스 던랩이 연속으로 색을 하면서 이제 세이브를 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굉장히 값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시애틀 시호크스였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자말 아담스가 굉장히 재밌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Hell yeah!라는 이제 표현을 쓰면서 거의 그 WWE의 전설이죠. 스톤콜드 스티브 오스틴이 했을 법한 그런 이제 멘트로 인터뷰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미안한데 나는 이런 기분이 처음이다. 여러분들은 이제 시애틀이 매년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니까 이런 게 익숙하겠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매년 이맘때 짐을 싸놓고 휴가는 어디 가지? 가족들은 언제 만나지? 차는 집으로 실어 갈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는 게 나는 너무 신난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꿈꾸던 일이다. 아마 시애틀 선수들에겐 덤덤하겠지만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자말 아담스가 지금 손가락 2개가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굉장히 부상 투혼을 보이고 있고 또 디펜시브 백 포지션 선수로는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색 기록을 연이어 갱신을 하고 있어요. 아담스가 벌써 9.5개나 기록을 예. 했으니까 이게 웬만한 엘리트급 패스러셔들도 이제 한 시즌에 기록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자말 아담스가 뭐 세컨더리의 본분에도 충실하면서 또 이렇게 패스러시에도 가담을 이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지구승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램스전에서도 자말 아담스의 활약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시옥스가 공격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매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브라이언 쇼텐하이머가 이 차기 감독으로 다른 팀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다고 해요. 시애틀 입장에서는 피터 캐롤 감독이 잘해주고 있지만 또 연령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쇼텐하이머를 뭐 다음 감독 자리를 좀 보장하는 조건으로 좀 잡아두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브라이언 쇼텐하이머가 예전에 이 브라운스, 칩스, 레드스킨스, 차저스의 감독을 역임했던 마티 쇼텐하이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면 예전에 이즈만 위원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정규 시즌에는 굉장히 좀 팀을 잘 만들어서 뭐 위닝 시즌도 많이 만들고 포스트 시즌 진출도 많이 했지만 결국 이제 포스트 시즌 가서는 좀 한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NFL의 어떤 그 더스티 베이커 같은 뭐 그런 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옥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맡으면서 매년 이 공격에서 지표가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러셀 윌슨이라는 젊은 엘리트 쿼터백으로 팀의 공격을 어떻게 꾸리는 줄 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팀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다 그래요. 피트 캐롤 감독이 지금 11년 동안이나 시애틀의 감독을 하면서 9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분명히 쇼텐하이머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지분도 이제 상당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뭐 어쨌든 시옥스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최근에 기록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러닝백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 만큼 완전체의 모습으로 플레이오프를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워싱턴 얘기로 좀 넘어가면, 워싱턴은 사실 이제 이 경기를 패하기도 했지만 팀 내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이날 이 알렉스 스미스 선수를 대신해서 드웨인 해스킨스가 선발로 나왔었는데요. 이날 2개의 턴오버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도 같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드웨인 해스킨스가 스트립 클럽에 갔다 그래요. 거기다가 마스크도 안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프로토콜을 또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호텔에 친구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어겨서 벌금을 한번 맞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이번에는 스트립 클럽에 가서 벌금을 또 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진이 찍히면서 이게 좀 일파만파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스킨스가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받았고, 예. 또 팀 내 캡틴 자격을 박탈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력이 좋았냐 좋지 않았냐를 평하기 이전에 이제 늘 이렇게 캐릭터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이 론 리베라 감독이 해스킨스를 과감하게 주전에서 배제했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어요. 네. 어쨌든 해스킨스가 해명을 하기를 일단 스트립 클럽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생일 파티였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뭐 조금 도덕적인 비난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겠지만 코로나 프로토콜로 좀 한정해서 본다면 그 여자친구 생일 파티에 사실 참석을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아니 파티를 안 하고 둘이 보내면 되잖아요. 아니면 여자친구 파티를 따로 하는데 안 갈 수는 없었겠죠. 뭐 어쨌든 마스크를 썼어야 됐다.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주장 자격도 박탈을 당하고, 그리고 이 4만 달러의 벌금까지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필드 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프필드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선수가 NFL 무대에서 남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해스킨스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구단주 데니얼 스나이더가 지금 이제 지난 여름에 구단 내에 뭐 성추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NFL 사무국이 이 워싱턴 전 레드스킨스 현 풋볼팀에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드러난 것이, 예전에 구단의 여직원을 성추행을 하고 이걸 이제 160만 달러에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 그래요. 그게 또 걸렸습니다. 이쯤 되면 NFL에서 이 스나이더 구단주를 좀 퇴출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LA 클리퍼스 그 NBA 팀도 과감하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던 구단주를 이제 퇴출시키면서 새로운 오너십을 맞았었는데, 워싱턴도 뭐 물론 아직 조사를 더 진행해 봐야 되겠지만 NFL이라는 리그의 구단주로서 좀 그런 품격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데이비 테포가 이 펜서스의 구단주로 오기 전에 그 전에 구단주였던 제리 리차드슨이라는 분도 성희롱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 때문에 결국 이제 쫓겨나듯이 이제 구단을 팔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쫓겨나고 스나이더는 안 쫓겨나고,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분이 계속해서 구단주에 있으면서 똑같은 잘못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면서 그런 문제를 좀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이번 경기 좀 아쉬웠던 장면을 꼽아보자면 키커 홉킨스가 엑스트라 포인트를 하나 놓친 것이 좀 거대한 나비 효과로 좀 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9대 20으로 추격을 한 상황에서
엑스트라 포인트를 넣었다면 이제 10점 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패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터치다운이 나와서 15대 20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2포인트 컨버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4점 차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3점 차를 만들기 위해서 2포인트 컨버전을 시도를 했고 이게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점 차가 됐으니까 마지막 드라이브에서는 이제 필드골이 아니라 터치다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거죠. 그러면서 상대 레드존까지는 잘 들어갔지만 이제 연달아 색을 당하면서 경기를 내줬던 워싱턴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엑스트라 포인트 이 1점이 사실은 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좀 연쇄작용을 일으키면서 워싱턴이 이제 승리를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됐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싱턴이 이제 다음 주에 이 팬서스와 경기를 갖게 됩니다. 리베라 감독이 아마 이제 전 소속팀이었던 팬서스에게 좀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베라 감독도 이것이 너무 자신과 팬서스의 대결 구도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내가 지금 복수를 하기 위해 팬서스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팀이 플레이오프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그냥 팬서스가 또 다른 하나의 상대팀일 뿐이다. 이렇게 좀 의미부여하는 거를 좀 최소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리베라 감독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 일단 워싱턴이 이번 경기 패하기는 했지만 다음 주에 워싱턴이 이기고 자이언츠가 패한다면 NFC 동부지구의 우승은 워싱턴의 차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워싱턴은 다음 주 알렉스 스미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제 승리를 해주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애틀 시옥스와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33대 27.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올 시즌 마치 쌍곡선 같은 어떤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런 양팀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결국 이제 베어스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그런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바이킹스는 사실 오늘 있었던 세인츠와의 경기까지 내주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경우의 수가 사라지고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이 됐고 베어스는 이날 러닝백 데이비 몽고메리가 146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바이킹스의 러닝백 델빈 쿡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가장 큰 승리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베어스가 최근 3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공격진에서 뭔가 변화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베어스가 수비는 원래 강력했기 때문에 공격진만 조금 도와주면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력을 가진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트루비스키가 좀 살아난 것이 이제 베어스에게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날 경기에서도 첫 드라이브에서 3&아웃, 그다음에 4쿼터 막판에 인터셉션을 던진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드라이브에서 득점을 만들어낼 정도로 드라이브를 길게 끌어가고 이제 득점을 조금씩이라도 쌓아가는데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2년차 2018 시즌에 좋았던 모습을 다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기사에 따르면 일단 빠른 템포의 공격, 그리고 플레이 액션 비중을 높인 것, 그 다음에 포켓 바깥으로 나와서 플레이를 만드는 능력이 좋아진 것, 이런 것들을 좀 비결로 뽑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극적인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어낸다면 내년 베어스의 구상에 이 트루비스키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작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 일부 베어스 팬들께는 이게 또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좀 걱정도 듭니다. 예. 마치 이제 저한테 내년에 캠 뉴턴을 또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좀 비슷한 느낌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 베어스가 7승 7패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아직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기고 나서 카디널스가 조금 미끄러져 주면 충분히 플레이오프 진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베어스인데 그런데 남아 있는 경기가 뭐 돌아오는 주에 이제 제규어스와의 경기가 그렇다 쳐도 마지막 주가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경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있다면 패커스가 16주 차에 뭐 승리를 거둬서 1번 시드 자리를 확보를 한다면 굳이 17주 차에 전력을 다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 혹시 그 상황이 된다면 베어스가 패커스를 잡을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반면에 카디널스는 다음 주에 나이너스를 만난 뒤에 마지막 주차에 이제 천적 램스를 만나는 일정입니다. 근데 램스 같은 경우에는 17주차까지 계속 동기부여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카디널스도 남은 경기 전승을 한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NFC 컨퍼런스의 7번 시드 자리는 좀 마지막 주차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베어스 얘기를 좀 해봤고요. 바이킹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바이킹스가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제 세인츠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1승 5패로 출발해서 6승 6패까지 왔을 때만 해도 플레이오프 가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제 3연패를 했던 것이 바이킹스에게는 참 뼈아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경기 초반에 리드를 내주기는 했지만 나름 끈질기게 추격을 해갔어요. 예. 그러면서 트루비스키에게 결국 인터셉션을 끌어냈고 동점 혹은 역전 찬스를 맞았던 바이킹스였거든요. 네, 그 두 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살려내질 못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기회에서는 서드앤원에서 델빈 쿡이 퍼스트 다운을 만들질 못했어요. 그리고 포스 다운으로 몰린 상황에서 커즌스의 패스가 빗나가면서 이제 턴오버가 됐고 마지막 56초를 남기고 다시 한번 공격권을 잡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타임아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70야드를 이 1분 안에 나아가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33야드 지점까지 나아간 것은 좋았지만 결국 마지막 그 헤일메리성 이제 패스가 인터셉션이 되면서 바이킹스가 역전승까지는 이르질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어떤 꿈을 내려놓게 된 바이킹스인데 그럼에도 뭐 저스틴 제퍼슨에 대한 칭찬을 좀 해야겠죠. 이날도 8번의 캐치 104야드를 잡아주면서 맹활약을 했는데 워싱턴의 체이스 영과 함께 유이하게 2020 시즌 신인 선수로는 프로볼에 뽑히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첫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인 리시버 중에 루키 시절에 이제 프로볼에 뽑힌 게 아마리 쿠퍼 이후에 처음이라 그래요. 이게 2015년 일이니까 5년 만에 있는 이제 아주 대단한 기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저스틴 제퍼슨이 전임자와 달라지지 않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가 스테폰 딕스였잖아요. 그러면서 빌스로 트레이드를 하고 받아온 픽으로 저스틴 제퍼슨을 뽑았는데 뭐 스테폰 딕스와 함께 똑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도 전반 막판에 그 엔드존 안에서 공이 굉장히 높게 왔어요. 그냥 점프 캐치로 공을 잡을 수 없는 그런 패스가 오니까 F워드를 쓰면서 커크 커즌스에게 공 좀 똑바로 던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묘하다. 이게 굉장히 좀 데자뷰를 보는 느낌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스테판 딕스도 경기력은 아주 훌륭했었지만 커즌스에게 좀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이런 네. 장면들이 목격이 되면서 좀 팀 케미스트리를 해친다는 판단 하에서 이제 트레이드가 된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체자로 뽑은 저스틴 제퍼슨도 이제 조금 머리가 큰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오자마자 커크 커즌스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커즌스의 계약이 어쨌든 또 내년까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커크 커즌스의 입지가 어쨌든 내년만 하면 끝이 나니까 점점 더 좀 줄어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일단 제퍼슨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지금 1182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은 시즌 목표는 뭘까? 이 바이킹스의 리시버 레전드인 이제 랜디 모스의 신인 시절 기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 경기에서 132 리시빙 야드만 기록하면 이 신인 시절 랜디 모스의 기록을 넘어선다고 해요. 그래서 제퍼슨은 이 목표를 가지고 남은 시즌을 좀 가져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두 경기에 132야드니까 현재까지 보여줬던 어떤 퍼포먼스만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목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이렇게 시카고 베어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12 돌핀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저는 이 경기 보다가 껐어요. 그러니까 김민준 아나운서의 인내심이 드디어 15조차에 이제 한계에 달했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용납을 할 수 없는 경기였다. 이렇게 좀 평을 하고 싶은데 저는 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핀스에게 당연히 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길 거라는 기대 1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용납을 할 수가 없었느냐.
마이애미 돌핀스가 올 시즌 내내 팀 러싱 야드가 150야드가 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날 250야드를 얻어봤습니다. 거기다가 2주 연속으로 터치다운을 하나도 기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차저스에게 0승을 거둘 때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그때 마지막 드라이브에 터치다운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 드라이브 이후부터 21개 드라이브 연속으로 터치다운이 없습니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재치 얘기를 하면서 네. 납득할 수 있는 패배가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그쵸,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날 경기의 패트리어츠의 모습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돌핀스가 이날 사실 결정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팀 내 리시빙 야드 순위 1, 2, 3위인 다반테 파커, 마이크 게스키, 하킴 그랜트가 모두 빠졌고 네. 여기에 주전 러닝백 마일스 게스킨까지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핀스의 공격 파괴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를 했었는데 언드래프티드 루키로 이제 영입이 됐던 셀본 아메드와 맷 브리다가 무려 208야드를 합작하면서 승리 1등 공신이 돼줬습니다. 그러니까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뭐 어쨌든 페이트리어츠가 이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위닝 시즌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년 연속 위닝 시즌 기록을 마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1년에 지구가 재배치됐다고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구 3위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이후에는 단 한 번도 3등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3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기 패배로 플레이오프 레이스에서도 이제 완전히 탈락을 했던 패트리어츠였습니다. 그러면서 빌 벨리책 감독이 이제서야 쿼터백 교체 가능성에 대한 그런 언급을 살짝 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예상이 그대로 맞았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사라지면 그때는 이제 캠 뉴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접고 스티덤에게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벨리책 감독도 뭐 완전하게 스티덤을 내겠다고까지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가능성을 좀 내비쳤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캠 뉴튼 선수의 입지가 조금씩 불안정해져 가고 있는데 캠 뉴튼이 이제 은퇴 얘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는 나갈 수 없다. 이대로는 나갈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풋볼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현 시점에서 캠 뉴튼은 이제 과거가 화려했던 전성기가 화려했던 하지만 이제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실력만으로는 리그 최하위인 쿼터백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는 다른 팀이면 몰라도 페이트리어츠에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좀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뉴튼의 이번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경기당 200 패싱 야드가 되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패싱 터치다운이 겨우 5개, 그에 반해서 인터셉션이 10개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싱에서는 뭐 어느 정도 존재감을 드러냈던 캠 뉴튼이지만 패서로서는 좀 낙제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예. 내년에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새로운 쿼터백, 그러니까 꼭 드래프트에서 뽑지 않더라도 뭐 다른 팀에 있는 쿼터백을 데리고 온다든지 좀 이 가능성이 있는 전도 유망한 쿼터백을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브레이디 후계자 찾기 이제 프로젝트의 1번 후보는 뭐 사실상 탈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빌 벨리책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후보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뉴잉글랜드가 6승 8패가 됐기 때문에 높은 드래프트 픽을 확보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거나 아니면 위닝 시즌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어느 목표 하나 좀 달성하지 못한 좀 어중간한 시즌으로 이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뭐 어쨌든 돌핀스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날 투아 텅거바일로아 선수의 경기력이 뭐 좋았다라고 얘기해야겠죠. 저스틴 허버트나 조버로 같은 이제 패싱 게임에서의 파괴력 있는 모습은 아직 투아에게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짧은 패스를 위주로 경기를 풀어 나갔고 또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 좀 과감하게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투아에게 걱정했던 어떤 부상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좀 확실히 극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도
서드 다운 이후에 이제 컨버전이 13번 중에 8번 성공을 했고 또 4번의 레드존 트립에서도 3개의 터치다운을 만들어 줬거든요. 예. 그래서 패싱 야드나 이런 수치에서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클러치 상황에서는 제 몫을 다해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수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로 완승을 거둘 수 있었고, 제가 말씀드린 걸 하나 까먹었었는데 페이트리어츠 이날 이 스테펀 길모어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남은 경기에 나서지 못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즌 아웃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스테펀 길모어 선수의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에서의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패트리어츠가 좀 리빌딩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길모를 내보낼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향후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페이트리어츠의 향후 일정은 사실 필요 없죠. 네. 돌핀스의 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남은 두 경기가 모두 중요합니다. 레이더스 원정, 빌스 원정을 떠나게 되는 돌핀스인데 사실 레이더스 원정도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빌스 원정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플레이오프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레이븐스 같은 경우에 자이언츠 그리고 이제 벵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레이븐스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는 빌스의 좀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빌스가 16주차까지 경기를 해서 2번 시드를 확보를 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7번 시드 상대를 좀 고를 수 있는 입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빌스가 또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체력을 비축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힘을 빼고 이제 돌핀스가 승리를 해서 돌핀스가 진출을 한다면 레이븐스보다는 그래도 마이애미가 조금 더 쉬운 상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맞죠. 그래서 마이애미는 이런 변수도 좀 작용을 한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마이애미도 한 시즌 잘 치러오고 있지만 최근에 레이븐스의 경기력을 봤을 때 사실 레이븐스가 더 무섭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어쨌든 뭐 빌스로서도 마지막에 좀 이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레이븐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한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5주차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마이애미 돌핀스가 라레미 턴시를 보내고 받아왔던 휴스턴의 1라운드 픽이 지금 6번까지 떡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가 플레이오프 진출과 다음 시즌 상위 탑10 드래프트 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시즌이 될 것 같아요. 네, 과연 이 픽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돌핀스 역시도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을지, 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뉴욕 제츠와 LA 램스의 경기인데요. 23대 20, 제츠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는 졌다. 이렇게 좀 한 줄 평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이겼지만 이제 미래 트레버 로렌스를 좀 놓치는 경기가 될 수도 있다.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아니 못하다가 얼마나 못하면 꼴찌도 못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제츠 선수단과 아담 게이스 감독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고 승리에 대한 기쁨을 뭐 만끽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이제 이상한 행동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건 맞죠. 네. 그건 맞는데 사실 이제 제츠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트레버 로렌스 선수가 워낙에 이제 역대급 쿼터백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마음이 컸을 텐데 팬들의 상심은 굉장히 좀 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일부 몰지각한 팬들이 이 마지막에 이제 팀의 승리를 가져다 줬던 이 펀터에게 말도 안 되는 DM들을 막 보내가지고 막 욕을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4쿼터에 이 브래드맨 이 제츠의 펀터가 펀트를 했고 이거를 이제 램스의 리터너가 잡아서 아주 좋은 리턴으로 이제 터치다운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맨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직접 태클을 해서 이거를 저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지켜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츠의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데 당연히 맞죠. 네, 일부 이제 로렌스를 이제 너무나도 원했던 팬들이
좀 SNS를 통해서 이제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뭐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아쉬워요. 팬들 입장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요. 그 마음도 아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너희 새끼 소새끼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대처는 굉장히 아쉽네요, 진짜. 그러니까 팬들은 탱킹에 대한 기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제 선수단이 일부러 경기를 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이제 프로스포츠라는 건 이제 존재의 의미가 좀 없어진다고 생각을 네. 하고 설령 이번 승리로 이제 로렌스를 뽑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츠 프랜차이즈가 향후 뭐 몇 년 동안 또 바닥을 헤맨다고 하더라도 이번 경기의 승리가 좀 비난받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쉬울 수는 있지만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제츠가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첫 번째 승리를 기록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1승 13패로 성적이 같아졌습니다. 근데 컨퍼런스 내 성적만 따지면 여전히 제츠가 더 하위권에 있는 건 맞아요. 시즌 성적상으로는. 근데 드래프트 픽은 이 성적 순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래프트가 전년도 성적과 플레이오프 진출 여부를 따지면서 이제 1번부터 32번까지 순위를 매기잖아요. 근데 이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스트렝스 오브 쉐줄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똑같을 경우에는 스케줄의 강도에 따라서 이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올 시즌 이 제츠의 스트렝스 오브 쉐줄이 2.13이에요. 15주차가 끝난 시점에서. 그리고 제규어스가 0.39. 그러니까 이제 제츠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의 강도가 더 셌다는 건 더 강한 상대들을 많이 만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똑같은 성적을 기록을 했는데 더 약한 팀들을 상대로 해서 그 성적을 기록한 잭슨빌 제규어스가 더 높은 픽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욕 제츠가 잭슨빌 제규어스에게 1번 픽을 내주게 됐어요. 아직 두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떤 식으로 이제 결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현재 시점에서는 잭슨빌이 1번 픽을 가지게 됐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당초에 이제 공격 지표에서 32위였던 제츠와 수비 지표에서 1위였던 램스였기 때문에 램스의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일단 경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전반에 제츠의 스페셜 팀이 펀트 블락킹을 하나를 만들어줬고 수비에서 인터셉션을 하나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놀드에게 좀 기회를 제공을 했고 네. 이게 전반전을 마쳤을 때 13대3 리드를 가져가는 이제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이진만 위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랩 게임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램스에게는 트랩 게임이 아니었겠느냐. 지난주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를 상대로 정말 이제 칼을 갈고 왔었던 이 션 맥베이 감독이었는데 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사실 이제 뉴욕 제츠 정도는 우리가 손쉽게 이길 수 있겠지라고 방심을 하기 쉬운 어떤 경기가 아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후반 시작과 함께 또 프랭크 고어의 이제 커리어 100번째 터치다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3대 20까지 점수가 벌어지는 순간 이제 진짜 램스가 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램스가 뒤늦게 발동이 걸리면서 뭐 6점 차까지 잘 쫓아갔고 K 메이커스가 이제 역전 터치다운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페널티로 무효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필드골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경기 종료 5분여를 남기고 이제 마지막 기회를 얻었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에이커스의 빅플레이가 페널티 때문에 무효가 되면서 뭐 램스가 좀 동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제츠는 세 번째 0승 16패 팀이 되는 걸 좀 모면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램스의 어떤 좀 규율이 잡히지 않은 언디스플린한 그런 플레이들이 결국은 경기를 내주게 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적했던 미스 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페널티들, 그 다음에 이제 서드 다운 이후 컨버전 확률도 12번 중에 2번밖에 되질 않았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겹치면서 이제 제츠 첫 승의 재물이 되고 말았고 이런 이제 충격패를 당한 션 맥베이 감독의 약간 좀 또 멘탈이 나간 그 표정이 한번 또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는데 뭐 맥베이 감독의 두 번째 흑역사라고 해야겠죠. 예. 그 패트리어츠와의 슈퍼볼에서 졸전 끝에 이제 패한 것, 그다음에 이 1승도 거두지 못했던 제츠에게 첫 승의 재물이 된 것, 이렇게가 좀 맥베이 감독에게는 좀 지우고 싶은 아픈 기억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예. 남은 두 경기에서 시애틀과 애리조나를 모두 잡을 수 있다면 자력으로 지구 우승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램스가 이번 경기를 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패배의 후유증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뉴욕 제츠가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이렇게 이 경기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